안녕하세요. 그것이 궁금한 Y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2003년 11월 한 소녀의 실종에서 시작됩니다.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15살 지민 양은 친구들과 놀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6시 20분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곧 들어갈게요.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집까지 남은 거리는 800m. 걸어서 10분이면 닿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지민 양은 그날 밤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가족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북산시 전역에 수색령이 내려졌습니다. 경찰과 군인 그리고 주민들까지 나섰습니다. 하지만 닷새가 지나도 열흘이 지나도 아무런 흔적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그리고 2004년 2월 8일 북산시 서림읍 독립리 한 배수로에서 지민 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실종 95일 만이었습니다. 차갑게 식은 채였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부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민 양의 손톱과 발톱 모두 붉은색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지민이는 매니큐어를 바른 적이 없어요. 학교 규칙 때문에 바를 수도 없었어요. 수사관들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누가 이 매니큐어를 칠했을까? 왜 칠했을까?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매니큐어는 사후에 칠해진 것이었습니다. 범인은 지민 양을 살해한 뒤 그녀의 손톱과 발톱에 매니큐어를 칠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범인은 매니큐어를 칠한 후 손톱을 깎았습니다. 정성스럽게 다듬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작품을 완성하듯이. 이 사건은 그렇게 매니큐어 살인 사건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무엇이 범인을 이런 행동으로 내몰았을까?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03년 11월 5일 수요일 오후 4시 청솔중학교 2학년이었던 지민 양은 수업을 마쳤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일찍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친구 4명과 함께 윤석 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윤석 군의 집은 학교에서 가까웠습니다. 평소 친구들이 자주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지민 양은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성적도 중상위권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지민 양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는 군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오빠가 한 명 있었습니다.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오후 4시 30분 지민 양과 친구들은 윤석 군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음악을 듣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과자를 먹고 만화책을 봤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오후 6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지민 양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어머니와 약속한 귀가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평소 지민 양은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이었습니다. 늦으면 미리 연락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오후 6시 지민 양은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나 먼저 갈게. 내일 학교에서 봐. 친구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조심해서 가. 내일 봐. 지민 양은 윤석 군의 집을 나섰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11월 초순 해가 일찍 졌습니다. 지민 양은 2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큰 길로 돌아가면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름길을 이용하면 10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지민 양은 지름길을 선택했습니다. 어머니와의 약속 시간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주민들만 아는 골목길이었습니다. 가로등이 없었습니다. 주변에 집도 많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지민 양은 익숙한 길이었기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수백 번도 넘게 다닌 길이었습니다. 오후 6시 10분 지민 양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걸었습니다.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는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오후 6시 18분. 지민 양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곧 들어갈게요. 조심해서 와. 기다리고 있을게. 어머니는 그렇게 답했습니다. 통화는 짧았습니다. 30초도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를 끊고 저녁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곧 지민 양이 집에 도착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민 양은 집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불안해졌습니다. 평소 지민 양은 늦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지민 양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응답이 없었습니다. 3번, 4번, 5번 모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불안은 커져갔습니다. 오후 7시 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지민 양의 아버지는 부대에 있었습니다. 여보, 지민이가 아직 안 들어왔어요. 전화도 안 받아요. 아버지는 곧 귀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후 7시 30분 아버지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부부는 함께 지민 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윤석 군의 집으로 갔습니다. 윤석 군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민이는 6시쯤 나갔어요. 집으로 간다고 했어요. 부부는 지민 양이 다니던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의 집을 돌아다녔습니다. 학원에도 연락했습니다. 서점과 문방구도 확인했습니다. 어디에도 지민 양은 없었습니다. 오후 8시 부부는 지민 양의 학교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민이 봤니? 지민이랑 같이 있었니? 모든 친구들이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오후 9시 부부는 북산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색에 나섰습니다. 순찰차가 골목길을 돌았습니다. 경찰관들이 인근 지역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지민 양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북산경찰서는 본격적인 수색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형사들이 투입되었습니다. 지민 양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학교에서 윤석 군의 집까지, 윤석 군의 집에서 지민 양의 집까지 모든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CCTV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북산시는 CCTV가 거의 없었습니다. 주요 도로에만 몇 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지민 양이 다닌 골목길에는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주민들을 면담했습니다. 11월 5일 저녁 수상한 사람이나 차량을 봤습니까? 대부분의 주민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주민이 증언했습니다. 6시쯤 흰색 차가 지나가는 걸 봤어요. 하지만 특별히 수상한 건 없었어요. 또 다른 주민이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6시 반쯤 골목길을 지나갔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단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경찰은 지민 양의 휴대전화 기지구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마지막 신호는 오후 6시 18분 지민 양이 어머니에게 전화한 시각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전원이 꺼졌거나 배터리가 분리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민 양의 아버지는 소속 부대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부대장이 허락했습니다. 군인 50여 명이 수색 작업에 합류했습니다. 북산시의 산과 들판을 뒤렸습니다. 저수지와 하천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수백 명이 수색에 참여했습니다. 북산시 곳곳을 샅샅이 뒤렸습니다. 하지만 지민 양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언론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북산시에서 여중생 실종, 가족과 주민들, 수색 작업 진행 중. 기사가 나가자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지민 양을 찾는 현수막이 북산시 곳곳에 걸렸습니다. 지민 양의 사진과 함께 제보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보 전화가 설치되었습니다. 경찰서에는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디서 여학생을 봤다. 수상한 차를 목격했다. 경찰은 모든 제보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의미 있는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날씨는 점점 추워졌습니다. 지민 양의 가족은 절망했습니다. 어머니는 식사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혹시 놓친 게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오빠는 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동생 생각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1월 28일, 실종 23일째 되는 날, 청원시 밀락동의 한 공터에서 이상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주민이 신고했습니다. 여기 휴대전화 부품이 버려져 있어요.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분해된 휴대전화였습니다. 배터리와 케이스가 따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확인했습니다. 지민 양의 휴대전화가 맞았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분해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밀락동은 북산시에서 15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왜 범인은 이곳에 휴대전화를 버렸을까? 경찰은 밀락동 일대를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2월 22일, 또 다른 발견이 있었습니다. 청원시 자이동 도로 공사장 근처였습니다. 현장 직원이 신고했습니다. 여기 학생 가방이 버려져 있어요.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지민 양의 가방이었습니다. 운동화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교과서와 공책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갑이나 다른 귀중품은 없었습니다. 자일동도 청원시에 있었습니다. 밀락동에서 3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범인은 왜 유류품을 따로따로 버렸을까? 수사를 교란하기 위한 것일까? 경찰은 자이동 일대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지민 양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2004년 1월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가족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지민 양 없는 새해였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단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2월이 되었습니다. 2월 3일 북산경찰서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수사 전담반을 규일개반으로 확대했습니다. 형사 20명이 투입되었습니다. 군부대의 협조를 다시 요청했습니다. 대규모 수색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2월 5일 군인 100여 명이 동원되었습니다. 북산시와 인근 지역을 다시 수색했습니다. 산, 들판, 저수지, 하천, 모든 곳을 다시 뒤렸습니다. 2월 8일 오전 9시경 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북산시 서림읍 독립리에 사는 김 씨였습니다. 우리 집 근처 배수로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경찰이 즉시 출동했습니다. 형사 4명과 경찰관 6명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배수로는 도로 옆에 있었습니다. 폭이 1m 정도 되는 작은 배수로였습니다. 입구는 29인치 텔레비전 포장 상자로 막혀 있었습니다. 허술하게 덮여 있었습니다. 형사가 상자를 치웠습니다. 그 안에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형사들이 조심스럽게 확인했습니다. 지민 양이었습니다. 실종 95일 만이었습니다. 형사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오랜 시간 찾아 헤맸던 소녀가 여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갑게 식은 채였습니다. 현장은 즉시 통제되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연락했습니다. 지민 양의 가족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아버지와 오빠가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너무 참혹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빠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현장 감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국과수 요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지민 양의 시신은 나체 상태였습니다. 부패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민 양의 손톱과 발톱 모두 붉은색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습니다. 10개의 손톱, 10개의 발톱 모두 선명한 붉은색이었습니다. 감식반장이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이게 뭐지? 형사들도 의아했습니다.
피해자가 평소에 매니큐어를 발랐나요? 지민 양의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지민이는 매니큐어를 바른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 금지됐거든요. 형사들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칠했을까? 언제 칠했을까? 왜 칠했을까? 지시는 부검을 위해 국과수로 이송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추가 증거 수집이 계속되었습니다. 배수로 주변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배수로에서 7m 떨어진 곳, 숲풀 속에서 콘돔이 발견되었습니다. 정액이 묻은 휴지, 조각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증거물로 수거하자 DNA 분석이 의뢰되었습니다. 배수로 근처에서는 삼지창 모양의 농기구도 발견되었습니다.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가져가자 텔레비전 상자도 증거물이 되었습니다. 상자에 적힌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동양주시의 한 전자제품 대리점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상자를 추적해보자 형사들은 동양주시로 향했습니다. 전자제품 대리점을 찾았습니다.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이 상자 어디로 배달한 겁니까? 사장이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작년 12월에 배달한 거네요. 수령이는 독립리에 사는 이 씨입니다. 형사들은 이 씨를 찾았습니다. 이 텔레비전 상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씨가 답했습니다. 배달원한테 버려달라고 했어요. 집에 두기 귀찮아서요. 배달원을 찾았습니다. 상자를 어디에 버렸습니까? 배달원이 답했습니다. 그냥 배수로 근처에 버렸어요. 아무도 신경 안 쓸 줄 알았어요. 결국 텔레비전 상자는 범인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연히 그곳에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2월 10일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과수에서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질식사였습니다. 목에 압박 흔적이 있었습니다. 성폭행 흔적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니큐어에 대한 분석도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매니큐어는 사후에 칠해진 것으로 추정됨. 손톱 조직 검사 결과 피해자 사망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칠해진 것으로 보임. 형사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범인은 지민 양을 살해한 뒤 그녀의 손톱과 발톱에 매니큐어를 칠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무슨 의도였을까? 보고서에는 더 많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매니큐어가 칠해진 손톱과 발톱에서 깎인 흔적 발견. 범인은 매니큐어를 칠한 후 손톱을 다듬은 것으로 추정됨. 형사들은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성도착증 환자의 행동일까? 아니면 수사를 교란하기 위한 지능범의 계획일까? 형사들은 프로파일러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프로파일러가 분석했습니다. 범인은 피해자를 대상화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매니큐어를 칠하고 손톱을 다듬은 행위는 일종의 의식입니다. 범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유형의 범인은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사들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피해자도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DNA 분석 결과도 나왔습니다. 배수로 근처에서 발견된 콘돔과 휴지의 DNA, 지민 양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삼지창도 범행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인근 농가에서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결국 매니큐어만이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경찰은 매니큐어에 집중했습니다. 국과수의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중에서 흔히 판매되는 제품, 특정 브랜드 모던 코스메틱 레드 넘버 5, 가격대 3,000원에서 5,000원. 경찰은 북산시와 청원시 일대의 모든 화장품 가게를 조사했습니다. 편의점과 마트도 확인했습니다. 100여 개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최근에 이 매니큐어를 구매한 남성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점원들이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매장에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북산시 중앙동에 있는 화장품 가게였습니다. 3년간 근무한 직원 박 씨가 증언했습니다. 남자가 매니큐어를 사간 적이 있어요.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보통 남자들은 매니큐어를 안 사잖아요.
그래서 기억에 남아요. 형사들이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작년 가을쯤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나요.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른 체격이었어요. 손이 깨끗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둘 중 뭐가 더 진한 색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추천했어요. 박 씨가 선반에서 매니큐어를 꺼냈습니다. 모던 코스메틱 레드 넘버 5였습니다. 북검에서 확인된 바로 그 제품이었습니다. 그 사람, 여자친구나 부인 것을 사는 것 같았습니까? 아니요.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뭔가 어색했어요. CCTV는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가게는 CCTV가 없어요. 결국 범인의 얼굴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다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북산시와 청원시 일대의 동종 범죄 전과자를 조사했습니다. 성범죄로 수감 중인 사람들도 면담했습니다. 300여 명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용의선상에 오를 만한 인물은 없었습니다. 모두 알리바이가 확실했습니다. 수사는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2월 13일 지민 양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청솔중학교에서 명예졸업장이 수여되었습니다. 지민 양은 졸업도 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정사진 속 지민 양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모여 울었습니다. 선생님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민들도 함께 애도했습니다. 지민 양은 북산시 공동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계속되었습니다. 형사들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단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4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수사를 담당하던 강 반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부대 내 관사에서였습니다. 동료 형사가 발견했습니다. 강 반장의 책상 위에는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년간 힘들었다. 못난 사람 만나 고생이 많았다. 싫다 소리도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다. 가족들에게 미안할 뿐이다. 강 반장은 지민 양 사건에 깊이 몰입해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수사에 매달렸습니다. 집에도 거의 가지 못했습니다. 스트레스가 극심했습니다. 상사와의 갈등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동료 형사들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강 반장님만이라도 살아 계셨으면 우리가 더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하지만 수사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지민 양을 위해서, 강 반장을 위해서 수사는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른 부서로 전출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퇴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지민 양 사건을 잊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응어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민 양의 가족은 여전히 기다렸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누가 지민 양을 죽였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지민 양의 방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지민 양이 돌아올 것처럼 아버지는 매년 지민 양이 실종된 날이 되면 그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오빠는 형사가 되었습니다. 동생의 사건을 해결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16년이 지났습니다. 2019년 3월 한 제보자가 나타났습니다. 당시 20대 여성이었던 수진 씨였습니다. 수진 씨는 방송국에 연락했습니다. 지민 양 사건과 관련해 제보하고 싶습니다. 제작진이 수진 씨를 만났습니다. 수진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지민 양이 실종되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제작진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2003년 10월 31일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타지에서 북산시로 올라왔습니다. 친척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오후 6시경
수진 씨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집까지는 15분 정도 걸어야 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빠른 걸음으로 걸었습니다. 한 공업사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흰색 승용차가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의 걸음 속도에 맞춰 천천히 따라왔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가 계속 따라왔습니다. 차창이 열렸습니다. 운전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같이 타고 가지 않을래요? 제가 태워드릴게요. 수진 씨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괜찮아요. 집이 가까워요. 하지만 운전자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거부하기 힘든 분위기였습니다. 위압적이었습니다. 아니에요. 타세요. 위험해요. 수진 씨는 불안했지만 차에 탔습니다. 거절하면 더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차 안은 깨끗했습니다. 새 차 냄새가 났습니다. 운전자는 말없이 운전했습니다. 잠시 후 운전자가 물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3이에요. 그렇군요. 그 후로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 씨는 운전자를 곁눈질로 살폈습니다. 키는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170cm 정도로 보였습니다. 호리호리한 체격이었습니다. 눈동자는 밝은 갈색이었습니다. 머리도 갈색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손이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매우 하얗고 깨끗했습니다. 손톱도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투명 매니큐어를 칠한 것 같았습니다. 수진 씨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목적지가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동했습니다. 수진 씨는 겁이 났습니다. 저 여기서 내릴게요. 운전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미혼이에요. 고모리 카페 거리에 가서 차 한잔할까요? 수진 씨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위험하다.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싫어요. 저 내려주세요. 수진 씨는 소리쳤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릴 각오였습니다. 운전자가 놀란 듯 차를 세웠습니다. 수진 씨는 재빨리 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차는 잠시 멈춰 있다가 인근 중학교 방향으로 유턴해 사라졌습니다. 수진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칠 동안 악몽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별일 없이 돌아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후 수진 씨는 지민 양을 찾는다는 현수막을 받습니다. 15살 여중생이 실종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순간 생각했습니다. 아, 그 사람이구나. 그 운전자가 지민 양을 납치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보하지 않았습니다. 곧 범인이 잡힐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보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제보했더라면 지민 양을 구할 수 있었을까? 16년이 지난 후 수진 씨는 결심했습니다. 제보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 미안했어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단서를 줄 수 있다면 용기를 내야 할 것 같았어요. 수진 씨는 방송국에 연락했습니다. 제작진이 수진 씨를 경찰에 연결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진 씨를 면담했습니다. 최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수진 씨는 당시 차량 번호를 기억해냈습니다. 경기 735. 어떤 번호였어요? 7357인가? 7359인가?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수진 씨는 운전자의 인상착의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전문가가 몽타주를 제작했습니다. 키 170에서 175cm, 호리호리한 체격, 밝은 갈색 눈동자, 갈색 머리, 하얗고 깔끔한 손, 정리된 손톱, 몽타주가 완성되었습니다. 경찰은 차량 번호를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2003년 당시 차량 등록 기록은 전산화되지 않았습니다. 종이 문서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일부는 소실되었습니다. 전산 기록은
2006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2006년 이전에 폐차된 차량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북산시와 청원시에 등록된 차량 목록을 조회했습니다. 몇 개의 후보가 나왔습니다. 방송 제작진도 수소문했습니다. 2003년 당시 경기 7357 또는 7359 번호를 소유했던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몇 명을 만났습니다. 한 차주 최 씨를 만났습니다. 2003년 당시 이 차를 누가 몰았습니까? 최 씨가 답했습니다. 아들이 끌다가 저한테 준 것 같아요. 제작진은 최 씨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알리바이가 확실했습니다. 직업상 그 시간에 북산시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체격도 몽타주와 달랐습니다. 키가 180cm가 넘었습니다. 다른 차주들도 만났습니다. 하지만 모두 범인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인상착의가 맞지 않았습니다. 시간대에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헛수고는 아니었습니다. 몽타주가 있었습니다. 차량 번호의 일부가 있었습니다. 범인의 행동, 패턴에 대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큰 진전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갔습니다. 2019년 3월 30일 시사 프로그램에서 지민 양 사건이 다뤄졌습니다. 수진 씨의 증언이 공개되었습니다. 몽타주도 공개되었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방송 직후 제보 전화가 쇄도했습니다. 50여 건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 알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경찰은 모든 제보를 확인했습니다. 하나하나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인상착의만 비슷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보는 줄어들었습니다. 사건은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남아 있었습니다. 2015년 중요한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습니다. 2000년 8월 1일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 모두 시효 없이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민 양 사건도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범인이 발견되면 언제든 처벌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범인은 반드시 처벌받게 됩니다. 경찰은 장기 미제 전담 수사팀을 강화했습니다. 각 지방청에 미제 사건 전담 부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지민 양 사건도 재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현재도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DNA 분석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당시 채취한 증거물들을 재분석하고 있습니다. 얼굴 인식 기술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몽타주를 바탕으로 현재 나이로 추정한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20대였다면 지금은 40대입니다. 당시 30대였다면 지금은 50대입니다. 범인은 어디에 있을까?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범인은 겉으로 보기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직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범인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지민 양의 손톱과 발톱에 매니큐어를 칠하고 다듬은 행위. 그것은 단순한 성도착이 아닐 수 있습니다. 범인은 자신만의 의식을 치른 것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대상화하고 소유하려는 욕망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범인이 재범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이미 한번 저지른 범죄, 그 충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북산시와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미제 사건들, 그중 일부는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단서를 찾고 있습니다. 2003년 11월 5일 북산시 서림읍 송열리 일대에서 수상한 차량이나 사람을 목격한 분, 2003년 10월 31일 수진 씨를 납치하려 했던 남성을 아시는 분, 2003년 11월 28일경 청원시 밀락동 일대에서 물건을 버리는 사람을 본 분, 2003년 12월 22일경 청원시 자일동 도로 공사 현장 근처에서 수상한 행동을 한 사람을 본 분, 당시 20대에서 30대였던 남성 중
170에서 175cm의 키, 호리호리한 체격, 밝은 갈색 눈동자와 갈색 머리, 하얗고 깔끔한 손을 가진 사람을 아시는 분, 흰색 승용차를 몰았던 사람, 경기 7357 또는 7359 번호판을 달았던 사람을 아시는 분, 북산시나 청원시를 자주 방문했던 사람, 고모리 카페 거리를 자주 찾았던 사람을 아시는 분, 당시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던 사람, 갑자기 사라졌거나 이사를 간 사람을 아시는 분, 매니큐어를 구매한 남성을 기억하시는 분, 아주 작은 단서라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기억 한 조각이 지민 양의 한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지민 양은 15살이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꿈도 많았습니다. 친구들과 놀고 싶었습니다. 학교에 다니고 싶었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가족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누군가의 어둠 때문에. 지민 양의 부모님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바라는 유일한 것입니다. 22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시효는 없습니다. 범인은 언젠가 반드시 잡힐 것입니다. 그때까지 수사는 계속됩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중요한 단서를 남겨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한마디가 이 사건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지민 양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여기까지 그것이 궁금한 Y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